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북한이 북방 한계선까지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난 북한 상선. 북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방사포도 쐈습니다. 적반하장. 이런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긴 하지만 보다 명확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진행되는 북한의 도발 의도는 무엇일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북한의 의도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군사적 긴장감을 계속 높여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런 국면은 전례가 없었죠. 네. 전례가 없었습니다. 집중적이고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한국과 미군의 동향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적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면 단순한 국면이 아니고 한반도 정세, 그다음에 북한의 전략의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경우는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개발하는 과정을 지렛대로 무력 시위를 했다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뭐 유감스럽지만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7차례나 전술핵 운영 부대 훈련을 참관을 했거든요. 네. 그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술핵이 실전 배치가 된 거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9월 초에 공세적인 핵 교리, 핵을 어떻게 쓰느냐를 법제화시켰거든요. 핵 교리를 법제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핵을 가진 자신감에 기반을 둔 도발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전략에서 열세인 국가나 체제가 핵을 가지게 되면 매우 공세적으로 변합니다. 핵이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렇죠. 거죠. 파키스탄이 그랬거든요.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서 절대 열 쓰죠. 네. 인구, 국력. 근데 98년에 핵실험 한다면은 바로 다음에 매우 공세적으로 카시미르에서 도발을 했거든요. 무력 시위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은 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 재래식 도발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쏘는 게 이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쏘지만 예. 이제 해상이나 육상 혹은 공중에서 재래식 도발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 도발, 재래식 도발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재현될 일종의 패턴으로 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과거의 연평도 포격처럼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기초 체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때도 북한 측의 데미지가 훨씬 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한미가 또 여기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눈에 띄는 도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가 경고사격 20발을 했는데 방사포 10발을 우리 쪽이 아니라 우리 쪽과 관계없는 쪽으로 10발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지만 수위는 조절하고 있어요. 또 NLL도 안 넘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 측이 계속 강대강 대충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원점이 확인되는 것. 우리가 원점 타격 원칙이거든요. 그다음에 압도적인 한미의 전력에 노출되는 도발은 쉽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천안함 안타깝지만 천안함 북침 사건이라든지 목함지뢰 도발 이런 것처럼 교묘하고 한미의 대응이 어려운 개성공단 시설 훼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지 명시적으로 먼저 이 북한이 데미지가 입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도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명시적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핵실험, 7차 핵실험을 과연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핵실험을 지금 조만간 한다가 3월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이미 핵실험 효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 한미의 지금 그 긴장과 경계를 유도해내고 있거든요. 네. 만일에 기술적으로 긴급하다고 그러면 벌써 했어야죠. 지금보다 타이밍이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물론 핵실험은 핵을 가진 국가에서는 계속 해야 됩니다. 뭐 북한처럼 지하 핵실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핵무기 유지 관리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북한은 지금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무려 6번의 핵실험을 다종다양한 실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이 기술적으로는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기화하는 게 중요하지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이건 이제 수평적 고도화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수직적 고도화는 지금 당에서 별로 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정치적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격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우려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판단은 전략적 판단.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 핵실험 카드만 갖고도 한미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이 전략적으로 열세에 몰리거나 왜냐하면 기초 체력이 취약하니까요. 네. 아니면은 이제 충격요법식의 한미를 자극할 거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시 주석이 이제 3연임이 성공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즉 핵실험 여부 역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은 북한을 컨트롤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북중 관계가 강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식량과 그렇죠. 그다음에 막대한 경제력 차이, 군사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북중 외교사에서 북한은 항상 자기 마이웨이를 걸어왔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계속 사고 쳤거든요. 맞습니다. 동해 레이건호 와 있었죠. 네. 그다음에 당 대회 때도 계속해서 쏘아댔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시간표 북중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하면 자기 길을 가요. 북한이 뭐 핵실험할 때 중국에게 뭐 사전에 허가를 구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6번 핵실험할 때마다 모두 중국이 불편해했고 특히 시 주석 초기에 입지가 단단하게 다져야 될 그때에도 시 주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컨트롤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자기 길을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강제하고 압박한다? 그럼 양국 관계에 단절되고 그럼 중국이 데미지가 더 크거든요. 네. 북한이라는 전략자산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변수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 주석 체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변수는 한반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전체 국제 정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 주석의 3연임을 통해서 마오쩌둥 시대 회기 얘기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반반이 꽤 많더라고요. 반론도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각 네. 계파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면서 돌아가면서 상호 견제와 협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깨졌거든요. 네. 그럼 이게 승자 독식이거든요. 그럼 내부에 지금 많은 정치 세력들이 모두 제거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독재 체제가 가지는 부작용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시 주석은 이제 미국과의 대결 관계에서도 그동안 좀 참았거든요. 왜냐하면 3연임 때문에 미국이 뭐 치거나 경제가 나빠지거나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진영을 갖췄거든요. 네. 그러면 강대강으로 미국과 대립할 거고 대만 문제도 매우 공세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세력이 이거 중국의 열세거든요. 근데 저쪽 유럽에서는 푸틴이 미군의 발목을 잡고 있고 만일에 한반도에서 만일에 긴장이 고조되면 지금 레이건호의 작전 구역이 이 인도 태평양 쪽인데 근데 동해에서 못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 때문에. 그럼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 세 개의 갈등 관계를 미국이 동시에 관리해야 되죠. 유럽, 대만, 양안, 북한. 근데 중국은 대만만 이 압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는 더 강화될 거고 김정은 체제의 이 무력 시위나 한반도 긴장 고조는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해 이제 중국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양측 간의 협력 관계.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체제와 민주주의 진영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중러 관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의 독재 체제의 등장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 이야기라는 것은 즉 과거 사드 문제 때 우리한테 압박하는 것 같은 압박 카드가 계속 올 수 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시 주석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완전히 고립됐거든요. 유럽도 안 줄 거고 일본은 더더욱 안 주고 네. 대만은 뭐 지금 뭐 전쟁 어쩌고 하는 얘기 상황이고 남은 카드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드 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했지만 중국이 얻은 게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이 또 경제력은 세계 10위, 국방력은 세계 6위, 첨단 기술만 본다고 그러면 세계 5, 6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 우리도 데미지를 입지만 중국도 데미지를 똑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카드를 또 버리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좀 바뀐 기류가 읽혀지죠. 예. 사드 때 초기보다 지금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로의 전선은 형성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드 때처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한국을 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이 예전에 즉 정상에 오르기 전에는 굉장히 좀 친한 사이다라고 얘기가 들려왔다가 이제 각자 사면임 또 재선을 앞둔 두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 북중 관계 지도자들은 어떤 미중 관계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미중 관계는 강을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을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게 바이든 정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중 정책은 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미국의 GDP의 70%를 넘거든요. 일본도 50% 넘다 주저앉아서 지금 25%대고 소련도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저앉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개를 넘지 않으면 영원히 지금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정면 충돌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과 바이든 모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시 주석이 지금 무리를 한 이유도 사실은 중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미국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면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죠. 네. 바이든 역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을 잡지 못하면 재선 꿈도 못 꾸고 민주당 재집권 꿈도 못 꾸거든요. 이제 남는 건 충돌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얘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중간 선거 얘기하면서 재선 얘기를 꺼냈는데 당초만 하더라도 건강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거용입니까? 아니면 진짜 나올 생각이 좀 있어 보입니까? 모든 정치인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네. 고령으로 뭐 내가 안 나온다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지금 생각은 뭐 건강 상태를 봐야겠지만 당연히 재선 생각이 있을 거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대외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고전하는 이유는 경제거든요. 미국 대선을 결정하는 건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것도 고립주의, 미국 보호무역주의, 미국 이익주의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본인의 고령 이것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그다음에 재정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게 변수죠. 이제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그게 관리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